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 이동과 개방경제 모형의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우리가 봤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우리가 보통의 이 우리가 맨큐 쪽의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환율과 소득이 추구로서 이제 작성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 ISL인 BP 모형의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이제 금리와 환율을 축으로 해서 설명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요가 일치되는 그런 금리와 소득 간의 관계를 IS 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됐음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IS 곡선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IS 곡선의 쉬프트를 보겠는데, 개방경제 하에서의 IS 곡선의 쉬프트는 국제수지, BOP는 국제수지를 얘기하는데, 국제수지가 변화하게 될 때 IS 곡선의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물론 폐쇄경제 하에서 통화량이 변화하거나 또는 조세가 변화하거나 재정 지출이 변화하거나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IS 곡선의 쉬프트는 개방경제 하에서 국제수지가 변화되면 IS 곡선이 쉬프트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제수지는 우리가 경상수지만 얘기한다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출과 수입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각 이게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 맨큐책과 달리 달러분의 원화해서 원화의 가치가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화 기준으로 본 환율이에요. 우리가 맨큐책에서 보통 얘기하는 환율은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 미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 원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이 증가한다, 본국의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환율이 상승하게 될 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감소한다. 그래서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은 증가하고 그리고 수입은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국제 수지가 오히려 개선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IS 곡선의 이 쉬프트는, 환율 변화에 따른 IS 곡선의 쉬프트는 R과 Y 했을 때 우하향하는, 원래 IS 곡선이 이렇게 했을 때 자, BOP 곡선이 BOP 제로에서 만약에 국제수지가 이제 흑자가 된다면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서 결국 국제수지 흑자는 결국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킨다. 그래서 IS 제로에서 IS 1으로 BOP 1 국제수지가 이제 흑자가 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오른쪽으로 쉬프트 된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IS 곡선은 왼쪽으로 쉬프트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환율 변화에 따라서 IS 곡선이 쉬프트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때 우리가 조건은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될 때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 관계는 마샬 언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마샬 언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샬 언어 조건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샬 언어 조건은 결국 우리가 본국의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외국의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면 우리가
우리가 마샬론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때 수출과 수입이 각각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지만 만약에 마샬론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고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국의 수입 수요의 환율 탄력성과 외국의 수입 수요의 환율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으면 마샬론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 그래서 국제 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여기 먼데 플레밍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ISLM-BP 곡선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폐 부문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LN 곡선, LN 커브. 여러분들이 LN 커브는 알다시피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이 일치되는 금리와 소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 LN 곡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폐 시장 균형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P분의 M, 실질 통화 공급이죠. P분의 M은 금리와 소득 간의 관계. 그래서 P분의 M이 L과 R과 이건 실질 화폐 수요고 이것은 실질 화폐 공급인데, 자, 여기서 지금 실질 화폐 공급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주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이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로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레포트 숙제로서 난 이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에서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그 다음에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함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는 우리가 소득의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일반적으로 금리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투기의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오히려 감소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자산을 우리 금융 자산으로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를 오히려 이제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증권이나 다른 금융자산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감소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금리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에 의한 전체적인 화폐 수요는 금리에는 반비례하고 소득에는 정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화폐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요 금리와 소득 간의 관계를 우리가 LN 곡선으로 나타낸다면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LN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은 어느 쪽으로 쉬프트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쉬프트해요.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쓴다면 LN 곡선은 왼쪽으로 쉬프트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물가는 이 통화량과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므로 LM 곡선은 왼쪽으로 시프트. 그다음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LM 곡선의 쉬프트를 얘기할 때 개방 경제 하에서 LM 곡선의 쉬프트를 우리가 본다면 LM 곡선의 쉬프트는 역시 국제 수지와 또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자, LM 곡선을 얘기할 때 국제 수지가 예를 들어서 흑자가 된다.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된다. 지금 외화 자산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순외화 자산이다. NFA, Net Foreign Asset에서 순외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외화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Net Foreign Asset. 자,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니까 순외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순외화 자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에 따라서 결국 본원 통화가 증가한다. 그리고 본원 통화가 증가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LM 곡선은 어느 쪽으로 시프트하겠어요? LM 곡선은 역시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LM 곡선의 시프트에서 우리가 국제 수지가 흑자를 이룰 때는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그래서 LM 곡선이 BOP 0에서 LM BOP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은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되므로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면 반대로 LM 곡선은 왼쪽으로 시프트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 순외화 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불태화 정책,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불태화 정책, 불태화 정책 또는 중화 정책 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순외화 자산 개념이 나왔죠. 순외화 자산은 우리가 해외 자산을 달러나 또는 각종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순외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외화 자산 중에서 우리가 받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준 거 이것을 빼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순외화 자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순외화 자산에다가 국내 여신을 더한 거 이것을 우리가 DC, Domestic Credit 해서 국내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국내 여신을 더한 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본원 통화다라고 얘기해요. 본원 통화, 본원 통화. 그래서 본원 통화는 우리가 high powered money다. high powered, 고성능, 그러니까 통화가 갖고 있는 그 기능 가운데서 아주 이것이 신용을 새롭게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화를 갖다가 고성능 통화다 또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본원 통화다, 베이스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high powered money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H 거기서 나와서 H라고 쓰는 거에서 순외화 자산 플러스 국내 여신을 합하면은 이것이 본원 통화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 여신이라는 것은 통화금융기관이 국내 여러 경제 부문에 제공한 신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보증을 서주는 이런 신용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원 통화다 하고 이야기를 국내 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아까 본원 통화는
화폐 발행액에다가 번호통화는 화폐 발행액에다가 지준예치금, 지불준비예치금,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지준예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둘을 합한 것을 본원통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본원통화를 이런 각도에서 보면 순외화재산 플러스 국내 여신은 이것이 본원통화가 되고 본원통화는 일반적으로 구성되기를 화폐 발행액에다가 금융기관의 지불준비 예치금을 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원통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불태화 정책, 중화 정책을 다시 설명한다면 만약에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어가지고 국제 수지 흑자 때문에 자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됐어요.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됐어요. 자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 순외화 자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순외화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외화 자산이 증가하면 자 다른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본원통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원통화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에서 이 본원통화가 증가했을 때 이 본원통화에다가 사실은 화폐 승수를 곱한 거, 화폐 승수를 곱한 것이 이게 바로 통화량이라는 얘기예요. 통화량 또는 화폐 공급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본원통화가 증가했을 때는 결국 여기다가 화폐 승수를 곱한 값이 통화량이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해서 자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 중앙은행은 여기서 순외화자산을 여기서 이 증가됨으로 해서 통화량이 증가되었으니까 이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 국내 여신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통화가 증가되어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국내 여신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DC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원통화가 여기 순외화 자산이 증가되었을 때 그 X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했을 때 국내 여신을 100억을 축소시키면 여기 본원통화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량도 늘어나지 않아서 안정을 이루게 되고 결국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불식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불태화 정책이란 뭐냐?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서 순외화 자산이 증가되었을 때 이 증가된 순외화 자산으로 인해서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X만큼 순외화 자산이 증가한 X만큼 국내 여신을 축소시켜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불태화 정책이다. 또는 여기서 지금 본원통화에 해당되는 순외화 자산의 증가 액수만큼 국내 여진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중화 정책이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 sterilization policy다라고 하는 거예요. sterilization policy. sterilize라는 것은 이것을 이게 새끼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 그것을 갖다가 스테릴라이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불태화다 이렇게 써서 이것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순외화 자산이 감소되었다. 순외화 자산이 감소되었을 때 자, 본원통화가 축소돼서 경기 위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기가 불경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순외화 자산을 오히려 이 축소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내 여신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행동도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태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내 여신을 증가시키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불태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었을 때, 여기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었을 때 LN 곡선은 오히려 국제 수지 흑자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됨으로 오히려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LN 곡선, ISLN BP 곡선에서의 LN 곡선과 관련된 얘기고, 세 번째 BP 곡선을 보고 있어요. BP 곡선. 그럼 뭐 BOP 곡선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 ISLN 이 두 글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BOP도 줄여서 BP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국제 수지는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에다가 자본수지를 합한 거예요. 경상수지에 자본수지를 합한 것이 우리가 종합수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수지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상수지는 current account니까 CA, current account. 그래서 요 CA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소득이에요. 소득. 물론 환율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율은 일단 여기서 접어두고 일단 CA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Y와 CA에 간의 관계는, 경상수지 간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자본수지는 우리가 KA다. 캐피털 어카운트인데 자본수지는 캐피털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역시 캐피털이라고 해서 CA니까 그냥 CA라고 쓰면 요 경상수지와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KA라고 쓴다면, 요 KA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 간의 요 차이. 자, 우리가 이자율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이자율 차이가 결국은 KA가 됩니다. 자본수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본국 금리에서 해외 금리를 뺀 이 차이가 플러스가 된다면, 자, 본국 금리가 높아서 해외 금리보다 높아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로부터 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있게 됨으로써 본국 금리가 높게 되면은 당연히 자본수지는 흑자가 돼요. 반대로 해외 금리가 더 높게 된다면 오히려 이 본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해외 유출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있게 됨에 따라서 KA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이것을 갖다가 자, 우리가 B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BP는 우리가 CAY, 그다음에 자, 해외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정하다고 우리가 봄으로 요 용량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KA는 R에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본국 금리가 상승하면은 해외로부터 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있게 됨으로써 결국 R은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요 BP 곡선에 해당하는, 자, BP 곡선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소득과 이자의 무수한 조합점을 연결한 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BP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BP 곡선은 우리가 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합한 것이 이제 BP 곡선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둘을 합해 보면 R이고 그리고 Y.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물론 R과 Y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지금 본다면 BP 곡선 우리가 본다면 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요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R과 Y의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 BP가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전미분을 해보면 CA 프라임
그 다음에 y 자체의 변화, ka 프라임, r 자체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bp는 균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로가 된다면, 제로를 정리해도 제로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된다면,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죠? dy분의 dr은 그 다음에 ka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ca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 ka 프라임분의 ca 프라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요 ka 프라임은 r이 상승하면 ka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거는 플러스고, ca 프라임은 y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자 물론 y가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요 ca 프라임은 이게 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bp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한다 하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bp 곡선이 우상향한다. 자, bp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lm 곡선과 사실 똑같은 모양의 기울기를 가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bp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bp 곡선의 우상향은 요 r에 대해서, r의 변화에 대해서 bp가 dy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r의 살짝 변화에 대해서 bp가 크게 반응하게 된다면,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 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bp 곡선이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그래프가 더 완만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R 변화에 민감한 경우에는 요 bp 곡선은 완만한 우하향이 되고, 반대로 R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면은 이것은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건 R 변화의 둔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완만 우하향, 여기는 민감하면 이게 완만한 우상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금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면은 금리가 크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조금밖에 변화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bp 곡선은 가파른 우상향의 모습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 bp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오른쪽 영역, 즉 이 오른쪽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큰 영역이에요. 소득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입이 커져서 결국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bp가 0보다 작은 영역이다, 적자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반대로 왼쪽 금리가 상승하는 영역. 자, 금리가 상승한다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본수지가 흑자가 되므로, 따라서 여기서는 bp가 흑자가 되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p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bp 선은 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점이지만, 점들의 연결선이지만,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영역은 국제수지 흑자, 오른쪽 영역은 국제수지 적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수지 선을, bp 곡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네. lm 곡선은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다면, lm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y가 증가하는 영역은 여기가 지금 화폐 수요가 초과 수요, 화폐의 초과 수요고, lm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r이 높아지는 영역은 여기서 지금 본다면 y가 증가하면은 화폐의 초과 수요고, 그 다음에 lm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r이 높아지면은 우리 이제
표가 공급이 되는 화폐 시장에 표가 공급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LM 곡선과 이 BP 곡선의 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잘 관계를 알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델 플레밍, 또 다른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또 다른 이것을 우리가 ISLM BP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표시를 한다면, 자, IS 곡선 우하향, BP 곡선, LM 곡선, 그다음에 BP 곡선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ISLM BP, 물론 BP가 금리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면은 이거 완만 우하향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간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 그렇죠? 그래서 BP는 아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파른 모양 또는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국내 시장이, 즉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이 BP 곡선도 함께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국제 수지 균형에 따른 화폐 공급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재화 시장, 화폐 시장, 그리고 이 국제 수지 부문이 함께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요 ISLM과 BP가 ISLM이 만나지만 BP가 불균형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결국 BP의 불균형일 때 화폐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다시 ISLM, BP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장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인준 교과서,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고, 오늘 하루는 요 제6장 우선 우리가 맨큐 책의 10장과 14장에 있는 초음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 그래서 맨큐 책의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4장 이 책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큐 10장에 있는 초음 공급 곡선의 기초, 초음 공급 곡선의 기초를 우리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초음 공급 곡선이다, 우리가 aggregate supply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AS 곡선이다. 여러분들이 AS 하면은 애프터 서비스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AS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aggregate supply, 총 공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이 갖는 개념이 뭐냐? AS 곡선이 뭐냐? 그것은 P 물가와 Y 생산물의 총 생산량, 생산물의 총 공급량,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Y라고 얘기했을 때 이 P와 Y 간의 관계, 생산물의 총 공급량,
P와 Y 간의 관계를 우리가 AS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에서 물가 수준과 생산물 공급량 간의 관계를 우리가 AS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요 AS 곡선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단기에 있어서는 P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P가 변하지 않아. 물가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다. 여러분들 그 책에는 이것을 갖다가 비신축적이다, 비신축적이다, 스티키하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non-flexible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P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P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기에 있어서의 이 총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냐? P와 Y 간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한다면 이게 P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에 있어서 SR AS 단기 총공급 곡선 SRAS는 단기 총공급 곡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평의 모습을 갖는 그런 공급 곡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장기적으로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이번에는 반대로 Y가 Y바라는 얘기예요. Y가 Y바. 즉 Y가 일정한 생산량, 이 자연율 수준의 생산량을 이제 그만큼 항상 공급이 되는. 그래서 Y가 Y바가 이게 경직적이고, 이때는 P는 오히려 플렉스블하다, 신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는 신축적이다. 그러니까 P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Y는 그대로 이것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 롱런, 여기서 지금 총공곡선은 LRAS는 수직의 모습을 갖는, 장기 총공곡선의 모습은 수직의 모습을 갖는 그런 공급곡선의 모습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장기 총공곡선과 단기 총공곡선, 이것을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기 총공곡선, 장기 총공곡선. 장기 총공곡선은 수직적인,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수직의 AS 곡선이죠.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은 고정파의 공급곡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정파에서 총생산량은, 총생산함수를 우리가 표시한다면 일반적으로 Y는, 즉 생산량은 여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노동 투입량 L과 자본 투입량 K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자 장기에 있어서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총 노동 투입량, 자연열 수준의 실업률을 감안한 총 노동 공급량, 이것은 일정하다. 또 자본 투입량도 일정하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 일정하니까 여기에 따른 Y도 일정하다. 그래서 Y바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 Y바를 우리는 자연율 수준의 총 공급량이다. 자연율 수준의 총 공급량이다. 그리고 이 값은 일정하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총공곡선이 수직이잖아요. 총공곡선이 수직이에요. LRAS가 수직의 모습을 갖는다. LRAS가 수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때는 총수요의 변화는, 총수요가 변한다 하더라도 LRAS가 수직이니까 총수요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때 Y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Y는
Y는 불변. Y는 여전히 Y과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뭐만 변화해요? P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P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총수요가 AD 곡선이라고 얘기할 때, 총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Y바가 변화해, 변하지 않아요? 균형점에서 그대로 이 Y바는 그냥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단지 변하는 건 뭐예요? P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P0에서 P1으로, P0에서 P1으로 이렇게 물가만 변화하고 Y는 불변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가만 변화하고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화폐의 중립성이다. 화폐의 중립성. Neutrality of money.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Neutrality of money. 화폐의 중립성. 이 화폐의 중립성은 무슨 얘기냐면, 통화 공급이 변화하게 될 때, 자, MS의 변화가 있어요. 자, MS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결국 AD 곡선이 변화하게 돼요. AD가 변화해요. 자, 통화 공급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이 증가에 따라서 AD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자, AD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 여기서 보듯이 AD가 시프트했을 때 물가만 변화하고 P는 변화하지만 Y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Y는 불변이에요. 생산량이나 소득이 불변이다는 얘기예요. 자, Y가 불변이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Y가 불변이라는 것은 실질 변수만 변화하는 거예요. 실질 변수. 그러니까 여기 고용도 불변이래요. 고용도, 실질 생산량도 불변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즉, 통화량이 변화하게 될 때 명목 변수와 같은 P나 또는 노동시장에서 얘기한다면 명목 임금과 같은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만, 또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만, 실질 변수인 실질 생산량, 실질 소득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는, 실물 시장에는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무엇에만 영향을 준다? 물가나 인플레이션이나 이 명목 임금과 같은 그런 명목 변수들만 변화시킨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화폐의 중립성이다라고 얘기해요. 화폐의 중립성. 이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화폐의 중립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고전적 이분성 또는 고전적 이분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고전적 이분법 또는 고전적 이분성. 이 고전적 이분법, 고전적 이분성을 우리가 영어로는 classical dichotomy라고 얘기해요. classical dichotomy. 이때 이 2는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 떨어져 있다 하는 의미에서의 그래서 이 고전적 이분법, 클래시컬 디코토미는 뭘 얘기냐면, 실물 변수들은 실질 변수들은 실물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실질 변수들은 그러니까 실질 변수라고 얘기할 때는 Y나 고용량이나 또 실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 변수인데, 이 실질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만 결정이 돼요.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고, 명목 변수, 지금 여기서 얘기한 명목
명목 변수들, 물가나 임금이나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오로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가 각기 하나는 실물 시장에서, 다른 하나는 화폐 시장에서 따로따로 결정될 뿐이지 이것이 상호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것을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얘기해요. 고전적 이분법.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적 이분법과 지금 얘기한 화폐의 중립성 간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한다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시한다면, 여기서 지금 화폐의 중립성은 여기에 요 안에 있는 화폐의 중립성. 화폐의 중립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 공급이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명목 변수들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가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에 관해서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이 고전적 이분법이에요. 자,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의 공급이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인데, 고전적 이분법은 실질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이 여기서 지금 이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되면 고전적 이분법은 반드시 성립돼요. 여기서 지금 화폐의 중립성은 고전적 이분법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된다고 해서 반드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적 이분법은 화폐의 중립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 화폐의 공급이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로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서 이 고전적 이분법은 실질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 그리고 명목 변수는 오로지 화폐 시장에서만 결정이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장기 공급 곡선과 관련된 개념이고, 두 번째 우리가 단기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 이것은 수평의 AS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케인즈학파에서 주장하는 케인즈안의 이 공급곡선이 우리가 단기 총공급곡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물가가 경직적이에요. 물가가 경직화되어, 그래서 수평의 모습을 갖는 SRAS 곡선은 이런 모습이에요. 수평의 모습을 갖는 이러한 경직적인 곡선이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단기 총공 곡선인데, 단기에 이렇게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물가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때 기업들이 P바에서 고객들이 구입고자 하는 만큼 생산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P바에서. 그리고 이 수요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수요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노동을 고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수평의 단기 종공곡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시경제에서 단기 균형이 은 요 SRAS 곡선과 단기 종공 곡선과 AD 곡선의 교차점에서 성립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수요 변화는 총수요의 변화가 결국 생산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P가 P바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단기 종공 곡선에서 자 AD 곡선이 만약에 AD0에서 AD1으로 변화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Y는 Y0에서 Y1으로 이동한다. 즉 총수요의 변화가 생산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기 종공 곡선에서는 오로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수요의 변화가 생산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MS를 감소시킨다. MS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AD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해요. B바이고 AD0 SRAS고 AD1으로 시프트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축하면은 AD 곡선은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AD 곡선의 왼쪽 시프트. AD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AD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교차점이 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교차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교차점이 이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단기의 생산량은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은 총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량도 감소하니까 이게 고용 수준도 감소한다. 고용량도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의 조정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단기에서는 P바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SRAS 곡선이 이런 모습이고 이제 단기에서 이제 AD0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장기 종공 곡선은 수직의 모습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총수요 감소로 인한 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조정 과정에 있어서 MS가 감소한다.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최초의 균형점이 자 여기 썼는데 총 수요가 MS가 감소하니까 총 수요가 AD 제로에서 AD 1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쉬프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가 왼쪽으로 쉬프트한다. 총 수요 곡선이 왼쪽 쉬프트. 총수요 곡선에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니까 가격이 신축적이니까 균형점이 이동한다.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AD0에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B점이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생산량과 고용 수준이 이제 여기가 Y였었는데 이게 이제 Y1이 됐는데 Y1.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해요. 생산량이 감소해요. 물론 이때 고용 수준도 감소한다. 고용량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때 요 생산량 감소를 보게 되면은 자 생산량 Y1과 Y바를 비교해 보면은 총 생산, 총 수요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커졌어요? 총 공급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총 공급이 더 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과 공급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초과 공급. 재화시장에서 총 공급이 초과가 발생하면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결국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하락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하락.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물가 하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균형점이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가 하락에 따라서 생산량이 조금씩 총 수요가 조금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Y가 다시 Y바로 Y바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Y바에 B에서 C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Y바로 간다는 얘기는 자연률 수준의 생산량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장기 균형점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조정된 다음에 이 균형점은 C점이니까 결국 장기 총공급선은 요 A점과 C점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이때 이제 이 총공급곡선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안정화 정책. 여기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A점과 C점을 연결한 곡선이 장기 총공급 곡선이다. A점과 C점을 연결한 곡선이 장기 총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이걸 AS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안정화 정책이에요. 안정화 정책과 수요 충격, 공급 충격 요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겠어요. 그래서 요 안정화 정책과 수요 공급 충격
우선 이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안정화 정책. 이 안정화 정책이라는 개념은 이 경기라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이게 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경기가 이상 과열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이상 침체된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이상 과열되거나 이상 침체되었을 때 여기에 미치는 교란 요인, 충격파 요인들을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제거해서 결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행위, 우리는 그 일체의 제반 정책을 안정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격 요인들을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여기서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충격 요인이라는 게 뭐냐, 또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충격, 수요 공급 충격, 우리가 충격을 우리가 샥이라고 얘기해요. 샥. 응? 이 충격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총 공급과 총 수요의 변화에 기인을 하는데, 요 총 수요, 총 공급에 대한 외부적인 변화를 총 수요, 총 공급의 변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외부적 변화를 외부적 변화를 갖다가 샥이라고 해요. 샥, 충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얘기한다면 충격의 종류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충격의 종류는 수요 충격, 공급 충격. 그래서 수요 충격, 공급 충격해서 요 AD와 AS의 외부적인 변화를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AD의 충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총 수요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AS 공급에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공급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충격의 영향은 결국 요 AD와 AS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과 고용 수준이 자연률 수준으로부터 늘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사람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충격 때문에 생산량과 고용 수준이 만약에 요 Y바나 L바로부터 이탈이 되어가지고 결국 경제적인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충격의 영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수요에 대한 충격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에 대한 충격. 총 수요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맹큐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이 맹큐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제 신용카드가 도입되었어요. 신용카드가 도입되었어요. 자, 이 경우에 이것이 총 수요에 대한 충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발하는가, 이것을 보겠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가 도입됐어요. 신용카드의 도입. 자, 신용카드를 쓴다는 얘기는 화폐 수요를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도입됐을 때 화폐 수요가 줄어들어요. 화폐 수요의 감소. 자, 화폐 수요. 우리가 화폐 수요를 갖다가 MD라고 한다면, M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KPY다라고 얘기하고, 요 K는 마샬의 K라고 얘기하고, 요 P는 물가 수준을 얘기하고, Y는 실질 소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 P 곱하기 Y는 명목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 MD와 관계에 있어서 MS는 우리가 MV 콜
자, 여기서 지금 MV equal PY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빙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환 방정식은 요 통화량에다가 화폐 유통 속도 곱한 값이 물가 수준이 곱하기 실질 소득 합한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 MD와 요거는 MS니까 요것과 요것이 같다면은 결국 이것이 MPY와 MV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MV와 PY가 같으니까 자, M은 V분의 1 PY. 그럼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PY는 같은데 K와 V와의 관계가 항상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요 화폐 유통 속도는 K가 상승하면, 자, 여기서 지금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K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K가 감소한다. 화폐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게 감소하니까 K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K와 V는 항상 역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V는 오히려 증가한다. 화폐 유통 속도는 오히려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하니까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PY가 여기서 지금 V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PY가 증가한다. 여기서 V가 증가하니까 요 PY도 같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출 소득이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AD 곡선의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기에는 단기적으로 생산량, 판매량, 고용량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 판매량 증가한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경제가 호황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고, 이 호황이 되니까 고용이 증대되고 고용 수준이 증가되고 또 자본이 투입이 증가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즉 공장 시설이 확장된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AD 증가는 결국 AD의 증가는 P 물가와 W 명목임금이 P도 상승하고 W도 상승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AD가 AS보다 커진다. 즉 초과 수요가 된다. 초과 수요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결국 이 총 수요는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 균형점이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이 AD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Y가 Y바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P와 Y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SRAS 곡선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총 AD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 총공 곡선은 LRAS가 되고, 그 다음에 AD 제로가 AD1으로 쉬프트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AD1이.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Y하고 이게 Y1,
즉 신용카드가 도입돼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서 마샬의 K가 감소했을 때 오히려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해서 PY가 증가하니까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는 얘기예요.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또 여기 자본 투입도 증가되고 그런데 요 AD가 증가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명목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 간의 관계가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 물가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 점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 균형점 C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Y가 결국 Y바점에 이르게 되어서 Y가 늘어났죠. 궁극적으로는 Y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신용카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늘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수요가 맨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만 올렸을 뿐이지 이렇게 물가만 올렸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생산량은 안 늘어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어요.